오늘 양양 컬처클럽 첫 번째 시간을 열어주실 연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BTS 현상과 K-팝의 진화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다고요? 저 좀 그 소리를 위해서 마스크를 좀 제가 벗고 양해를 싫다고 하셔도 벗으려고 했거든요. 반갑습니다. 더 잘생겼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팩트로 폭력을 해주시다니. 원래 제가 뭐 이런 강의 같은 것들을 뭐 지방도 뭐 다른 도시들 많이 다니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보통 처음 강연의 포문을 그 지역과의 그 인연, 뭐 어떤 그 지역에 얽힌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매 도시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무리수를 날리기도 해요. 억지로 이제 짜내는 거죠. 그래서 가령 최근에 몇 달 됐지만 제가 창원에 갔다 왔는데 창원과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아무리 막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창원이라는 도시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그냥 처음 와봤는데 길이 넓더라 이렇게 했더니 그 오신 분들이 아니 할 말이 고작 그거밖에 없냐고 그래갖고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늘은 자신 있게 왔습니다. 양양은 저와는 사실 너무 깊은 인연이 있는데 제가 2003년에서 5년까지 여기서 군대를 여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조대 바로 앞에 무슨 부대가 해수욕장이 있나 몰라요. 그러니까 하조대 해수욕장 앞에 당시에는 이제 8군단에 23사단 요새는 다 바뀌었어요. 23사도 뭐 없어졌나 그러죠. 23사단 포병연대. 포병연대에 제가 포병으로 2년을 그 당시 이제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군대를 27에 가서 거의 30 되기 전에 일반 병으로 갔어요. 장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2년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이 모든 이 근처만 오면 자동적으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대를 한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재작년 말에 귀국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 사이에 한국을 잠깐 들어왔었다가 그러니까 13년간 한국을 한 번 들어오고 계속 미국에서만 살았었기 때문에 하조대도 올 일이 없었죠. 그러다 오늘 처음으로 양양을 오면서 한번 용기를 내볼까? 그래서 하조대를 지금 막 다녀왔어요. 그래서 머리도 원래는 굉장히 오늘 단정하게 넘겼었는데 하조대 바람에 지금 다 날려갖고 머리가 약간 산발이 됐는데요. 근데 너무 바뀌었던데요. 일단 부대가 포병연대가 아니라 무슨 포병대로 바뀌었고 그리고 하조대도 너무 사실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좀 추억에 또 잠기기도 하고 또 이 어떤 옛 추억들 좋지는 않았던 또 좋기도 했었던 그런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여기 양양 여기 이제 다운타운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당시에 그냥 어렴풋하게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제가 그 간부들을 졸라서 고기 좀 사달라고 제가 그래도 작전병이라 좀 끝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참 때 그렇게 막 나 이러면 나 저기 야근 안 해. 제가 2년간 작전병으로 근무하면 작전병이라는 게 이제 머리 쓰고 이제 컴퓨터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의 그 회사원 중에서도 빡센 회사원에 속해요. 그래갖고 제가 평균 4시간을 잤어요. 2년 동안. 맨날 야근하고 뭐 사단장 업무 보고 끝나면 군단장 업무 보고 끝나면 연대장 업무 보고 끝나면은 뭐 사단 훈련, 연대 훈련, 뭐 군단 훈련 계속 훈련 그리고 저 있을 때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2005년에 그 해안 초소 총기 탈취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굉장히 컸던 뉴스죠. 그거 하느라고 막 48시간, 72시간 동안 경계 근무 섰던 기억나고 잠 한숨 못 자고 그 다음에 낙산사에서 산불이 또 났어요. 2005년인가 4년인가 기억하시죠? 그것도 그래갖고 거기 저희 부대가 전부 출동해갖고 그 불을 다 껐거든요. 같이.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이제 그 부대 내에서 이제 그 비밀 문서하고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저는 남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저런 일들이 막 한꺼번에 막 떠오르면서 이 양양에 대한 그 떠오르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충용회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제가 그렇게 졸라갖고 고기를 우리 간부들한테 얻어먹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직도 열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용회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뭔가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예.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예. 아 오늘은 성공했어. 오늘은 이 지역과의 네, 어떤 인연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방송 같은 데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제 책을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뭐 저를 많이 모르신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음악을 저는 이제 평론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좀 확대하면은 이제 뭐 문화 전반을 또 평론을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음악 왜냐면 제가 음악을 실제 전공을 했고 그걸로 이제 유학을 가서 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사실 음악이 이제 제 전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 평론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사실. 예. 지금 세대들 중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우리라 그러면 다 같은 세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최소한 저를 가장 어리다고 간주하고 제 위에 뭐 어르신들은 다 음악 평론가는 다 아세요. 음악 평론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이백천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 가요 평론가라 그래갖고 그 외에 또 팝 컬럼니스트라는 존재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음악 평론가라고 하면 다 아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음악을 평론한다는 게 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도 많이 없고 왜냐하면 또 이제 음악 잡지나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음악 평론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이제 기껏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임진모 선생님 정도. 예. 아 임진모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이제 뭐 지금은 사실 이제 음악 평론이나 영화 평론이라는 직업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좀 축소가 됐어요. 이제 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만 접속하시면 그 유튜브가 뭐 프리미어로 해서 프리미엄으로 돈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료잖아요. 그럼 그 유튜브 하나면 인류의 그 수백 년, 천년의 음악의 역사가 거기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예, 내 손 안에 있잖아요. 진짜 스마트폰에서 누르면은 바흐부터 BTS까지. 예, 그냥 그 수천 년의 역사가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몇 세기간의 역사가. 그런데 과거에는 그걸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라디오를 열심히 듣거나 라디오를 이렇게 공테이프를 하나 넣어놓고 착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다음 곡은 뭐 플래터스의 뭡니다. 그러면 착 레코드 버튼. 예, 그렇게 해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음반점을 가서 그 CD나 LP나 판이라 그랬죠. 예, 판이라는 말 아시는 분들은 이제 9세대입니다. 근데 이 판이나 CD 이런 걸 사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은 뭐 그것도 엄청 모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 때 어머니가 밥을 사 먹으라고 주는 그 하루에 2,000원씩 주시는 돈을 모으고 모아서 한 일주일 지나면 CD 한 장 사고 이렇게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돈은 만 얼마가 있는데 CD는 음반점에 가면 사고 싶은 CD가 그냥 거기다 가게를 사고 싶어요. 막 이 가게를 내가 진짜 다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내가 이병철 아들로 태어나서 이거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럴 때 가이드가 돼주는 게 음악평론가거든요. 음악평론가가 이 CD는 좀 별로야. 저 CD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그 음악의 구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무료도 있지만 뭐 10,000원만 내면 돼요. 사실 뭐 애플 뮤직, 뭐 스포티파이, 뭐 멜론 이런 거 뭐 한 5,000원 뭐 할인 받고 이러면 그러면 음악이 여기 있는데 음악 평론가의 추천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그냥 들어가서 한번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하면 좋은 음악이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그런 구매 가이드로서의 음악 평론가의 역할이 많이 사라지고 나서 사실은 권위가 많이 약해졌어요. 음악 평론가 설 자리도 사라지고 음악 매체도 많이 사라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 평론가들이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기인데 저는 좀 이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의 경험 얘기를 뭐 사실은 오늘 뭐 제가 이런 강의 하면은 보통 막 이렇게 블랙 포인트로 뭐 파워포인트로 막 팍팍팍 1, 2, 3, 4 이렇게 하는 그런 강의 자료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서 마치 이렇게 여러분 눈을 보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블랙 포인트 강의를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일단 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면, 제가 음악 평론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당시에는 PC 통신이라고 이 파란 화면에 글자로 된 인터넷이 있어요. 돈을 내고 가입을 하면 PC 통신이라고 전화선 연결해 갖고 삐치 하고 연결되는, 영화 접속에 보시면은 우리 한석규 씨하고 그 전도연 씨죠. 전도연 씨가 거기서 만나잖아요. PC 통신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그런 PC 통신이라는 인터넷 서비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음악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평론가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쟤 좀 글 좀 잘 쓴다, 열심히 쓴다고 하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음악 잡지나 방송국 같은 데서 이제 저를 컨택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받고 프로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생활을 한 10년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하고 군대를 뒤늦게 갔다 오고 제대하면서 이제 하조대 부대 문을 나서면서 나 이제 큰 뜻을 뭔가 품고 뭔가 더 큰 물에서 내 스스로를 좀 발전시켜 보리라 하면서 여러 고민 끝에 유학을 떠나요. 그게 2007년인데요. 2007년에 좀 늦은 나이죠. 사실 만 30이면. 네, 만 30에 이제 음악을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음악 평론가니까 뭔가 늘 제 스스로 약간 부끄러움. 그러니까 나는 미국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맨날 힙합이 어떻고 막 대중음악이 어떻고 하는데, 나는 뭐 무슨 그 재즈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뉴올리언스 한 번을 가본 적이 없고, 무슨 뭐 시애틀 그런지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시애틀도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그런 게 뭔가 제 마음속에 좀 캥기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는 불효지만 뒤늦게 정말 내가 정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겠다, 금방 돌아오겠다 하고서 2007년에 유학을 떠나서 13년간을 이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그렇게 공부를 오래 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한동안은 제 그냥 직업이 학생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학생. 미국에서도 직업 쓰는 난에 학생. 이제 나이 35, 36 이런데 직업이 학생, 이게 참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덕분에 하여튼 뭐 원 없이 제가 음악도 듣고 공부도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간이라는 게 꼭 낭비하는 것만은 아니다. 뭐든지 내가 그걸 어떻게 뭐랄까요, 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음악학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뮤지컬러지라고 해요. 에스노 뮤지컬러지라고도 하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는 미국을 유학을 가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미국을 뭐 당장 오늘 뭐 준비를 해서 뭐 내일이라도 내가 유학을 가고 싶다, 미국에. 그러면 뭔가 미국에 뭘로 이렇게,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 가면 뭘 배우고 싶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뭐 역사, 뭐 철학 다 자기 전공이 있을 테니까. 근데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니까 뭔가 큰 세상에 뭔가 큰 얘기를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해가 안 갔던 게, 유학하고 돌아오신 분이 한국 정치사 뭐 이런 논문을 쓰고 들어오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왜 미국에 가서 한국 정치사에 대한 논문을 써? 뭐 한국의 의복 뭐 이런 거를 외국에 가서 굳이 논문을 써야 돼? 이런 마음이 제가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을 공부하러 미국에 가면, 나는 뭐 재즈라든지 뭐 락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나는 막 저기 진짜 그 뉴욕의 막 그 어두운 막 그 할렘의 뒷골목에서 내가 현지 조사를 막 한 몇 년을 해서 정말 그 흑인들의 애환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논문을 써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자기소개서에도 그런 막 플랜들을 쫙 써놔요. 내가 힙합 팬으로 자라서 뭐 나는 재즈와 힙합과 막 이런 흑인들의 아이덴티티와 이런 거를 공부하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갔잖아요. 근데 갔더니 그런 거를 연구하는 애들은 수도 없어요. 미국 애들이. 그리고 걔네들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자기네 나라 문화니까 언어도 일단 뭐 속된 말로 이게 자동뽕이죠, 자동뽕. 자연뽕이죠, 자연뽕. 그 걔네들은 그냥 타고난 거예요. 흑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도 뭐 새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 내가 흑인이니까 막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저는 뭐 흑인의 역사부터 해서 뭐 인종의 뭐 어쩌고저쩌고 다 물론 프레시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얘들하고 내가 경쟁이 안 되는구나. 언어도 딸리고. 그래도 이제 제 나름대로는 큰 뜻을 품고 갔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그걸 거부했죠. 나는 절대로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한국 얘기는 요만큼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2009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영어도 잘 진짜 못했던 때인데 교수님이 그 수업을 한번 이제 가르쳐 보라고. 예, 수업을 네가 한번 이제 한 1년 반쯤 됐으니까 영어도 뭐 들어줄 만큼은 하니까 학생들 한번 가르쳐 봐야 그래야지 대학원상이라는 게 이제 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덜컥 그 700명이 들어오는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대학에서 워싱턴 대학이 굉장히 큰 학교인데 거기서 가장 큰 수업이 있어요. 그 우리로 말로 하면 대중음악 개론, 대중음악 개론이라는 수업을 저에게 그냥 덜컥 맡겨주신 거예요. 700명이 들어가는 수업을. 그 아직도 기억나요. 딱 들어가면은 저 끝에 700명이 꽉 앉아 있는데 뒤에는 보이지도 않아. 막 조명이 촥 저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딱 내려져 있고 큰 강당에서 스티브 잡스가 무슨 이렇게 키노트 연설을 하듯이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야 영어도 못하는데 정말 난감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게 뭐 이런 당황했던 기억이 아니라 수업을 이제 첫 시간이니까 막 가갖고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소개를 해야죠. My name is 영대킴. I'm from South Korea. I am 뭐 29 years old. Very glad to meet yo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다 교과서적인 영어로 나름 또 충실하게 딱 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뭐 걔네들은 또 자기는 우리도 그 외국인들이 한국말 잘하면 관대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걸 사실 이렇게 쫄면 안 되는데 저의 그 더듬더듬 영어는 걔네 생각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 끝나고 이제 뭐 첫 시간이니까 셀라브스 나눠주고 뭐 박수 치고 끝났어요. 근데 여기 다 나가고 700명이 다 나가는데 한 10명 정도 학생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첫 시간부터 내가 이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구만. 벌써부터 이런 팬덤을 내가 착각이었고 학생들이 한 흑인 학생들 한 여자애들인데 대학생이죠. 한 대여섯 명, 뭐 여기도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자세가 딱 봐도 막 그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종종걸음을 하면서 막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어쩔 줄을 몰라.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너 한국에서 왔다 그랬지? 그랬더니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 동방신기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확 도망가요. 진짜로.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너무 부끄러워갖고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들었나. 지금 그게 2008년이니까.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러고서 가만히 좀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여기 또 흑인 여자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몇 명이. 그래서 야 니네는 뭐 좋아해? 그랬더니 그중에 한 명이 딱 나오더니 너 태양 알지? 태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태양. 그래서 태양 알지? 그랬더니 태양 너무 섹시하지. 그러더니 그랬더니 가요. 도망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그냥 웃긴 에피소드잖아요. 그런데 제가 머리를 정말 한 대를 땡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문화를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 쪽에 이제 머리가 막 가 있으니까 늘 모든 게 이제 비범하게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건데 뭐가 놀라웠냐면 첫 번째 처음에 와 있던 그 백인 여자애들이 뭐 대학교 21, 22 이런 애들인데 동방신기를 백인 여자애들이 내가 좋아한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정도로 자기는 이미 팬인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강력한 팬인 거예요. 쉽게 내가 뭐 그냥 뭐 나는 뭐 좋아하지 이런 거가 아니라 처음 만난 교수한테 가서 나는 그 사람의 팬이다라고 이렇게 덕밍아웃이라 그러죠. 이게 자기의 덕심을 커밍아웃할 정도로 이 사람의 팬심은 엄청 큰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뭘 알았냐면 이미 케이팝의 붐이 벌어졌구나. 이미 벌어졌다. 저는 이제 미국 가기 전에는 그 뉴스 같은 데서 뭐 한류가 뭐 어떻고 뭐 지금 미국에 가면은 뭐 케이팝 팬들이 있고 이런 말을 되게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또 뭐 우리끼리 이렇게 국뽕에 취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해서 그걸 되게 유의미한 뉴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 눈앞에서 그런 애들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대학생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자기 주변 친구들 때문에 이런 한류나 이런 거 이렇게 좀 빠지는 애들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제법 돼서 성인이 돼서 내 스스로 팬으로 규정하는 단계까지 간 애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미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구석구석에 K-팝과 한류라는 거가 퍼져 있구나라는 그걸 하나를 알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흑인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가 뭐라 그랬다고요? 태양이가 너무 섹시해. 근데 이거는요, 이건 미국에서 좀 살아보신 그 뭐 지금 아니고 좀 과거에 살아보신 분들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냐면 흑인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인과는 완전 다른 인종이잖아요. 흑인이라는 인종이 아시아계 남자를 보고 섹시하다, 그러니까 성적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는 이 미국의 역사에서는 사실상 이거는 없는 일입니다. 원래는. 예, 원래는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어떤 매력도, 이 성적 매력, 우리가 사람의 매력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 이게 성적 매력인 거예요. 누가 가장 성적으로 끌림을 만들어내냐, 사실 그게 대중문화의 본질인데, 그런데 늘 보면 백인 남자 여자가 제일 사실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뭐 흑인들이 있고 라틴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시안들은 사실은 쳐주지 않지만 아시안 여자는 우리가 보통 매력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문화적으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좀 선입견이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아시안 남자는 어디 있냐? 아시안 여자까지가 순위고요. 여기까지가 순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위가 없고요. 절벽이 있어요. 절벽. 그래서 절벽을 한 30m 이렇게 내려가요. 30m 내려가면은 요 바닥 근처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가 차라리 더 매력적이라는 거지. 강아지가 있고요. 강아지 밑에 아시안 남자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아시안 남자는 미국에서 옛날 그 이런 문서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아시안 남자를 다 어떻게 그려놓냐면, 이거는 참 이 표현 말고는 딱히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 없어서 이게 좀 편견에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소위 말하는 왕서방 얼굴 같은 걸 그려놔요. 그게 아시안 남자라는 거지. 좀 뚱뚱하고 키 작고 이렇게 수염 좀 몇 개 있고, 이렇게 수염이 왜 몇 개 있느냐? 그게 남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수염이 덥수룩해, 이렇게 브래드 피트나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덥수룩해야지 그걸 섹시하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몇 개만 나 있어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예. 아시안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이섹슈얼. 아시안 남자는 무성애적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영화든 음악이든 이런 대중문화 안에 서구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의 특히 남자에 대해 가지는 편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든 뭐 중국 별로 안 중요해요. 중국은 그나마 이제 나라로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로 치는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상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애증의 나라기도 하죠. 전쟁 때 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뭐 가면 hi 그러면 Are you Chinese?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No? 그러면 Are you Japanese? 그러면 No?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물어봐요. 그다음부터는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거지. 뭐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 아니면 그냥 어느 나라 사람이겠거니. 그 정도로 사실은 아시아인 남자에 대한 매력에 대한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 그 안에서도 존재감이 바닥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어느 순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 흑인이 뭐 같은 아시아 계열도 아니야. 흑인 여자, 젊은 여자애들이 젊은 한국 K-팝 가수를 보고 섹시하다, 성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뭔가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미 뒤집어지는 과정은 보지 못하고 뒤집어진 다음인 거예요. 이미 제가 갔던 2007년, 2008년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01년에서 한 2007년 요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마치 이게 그 밑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는 정도로 뭔가가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갔던 한 2007년 이전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뭐 빅뱅 이런 그룹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폭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히 언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략 그 정도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K-팝의 본격적인 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참 유학을 헛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걸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왜 충격적인지를 알 수 없었을 거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유학을 하는 와중에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그 저희 교수님이랑 그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야, 조만간 야라고 하진 않았죠. 교수님이니까. 교수님, 조만간 케이팝이 뭔가 큰 사고를 하나 칠 것 같다. 근데 우리 교수님은 뭐 케이팝도 뭐고 잘 몰라요. 그래서 아, 그래? 뭐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이게 케이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옛날처럼 아시안 문화가 이게 전통 문화가 유행하는 그게 아니라 저렇게 흑인 애들이나 백인 애들이 한국 문화를 보고 힙하다 혹은 섹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뭔가 진화돼 있다라는 걸 내가 느낌을 챘다. 그러니까 뭐 오케이. 뭐 들었는지 만지 뭐 그래 그러셨겠죠. 그리로 3년이 흐르고서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12년에 제가 잠깐 한국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미국이 뒤집혀 있어요. 강남 스타일이 뜬 거예요. 강남 스타일이. 나는 제가 뭘 헛것을 듣고 있나 그랬어요. 그 대학가에 유니버시티 에버뉴라고 이렇게 듣는데 카페에서 딴딴딴딴딴 이게 나오는 거야. 강남 스타일의 그 비트가 오빤 강남 스타일 그 노래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를 평소에 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던 친구들까지도 다 와서 야, 케이팝이 뭐야? 케이팝은 무슨 음악이 있어? 한국 남자들은 다 싸이처럼 생겼어?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당시에 싸이처럼 생긴 우리 교포 분들이 아주 상종가였어요. 막 저기 상점 같은 데 가면은 막 그 대리학기도 막 이렇게 돈 안 받고 주기도 하고 그런 진짜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한국에 대한 관심, 케이팝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이 이제 완벽히 폭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싸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BTS도 그런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한 케이팝의 공식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싸이가 그런 쪽에 포문을 열었고, 근데 싸이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 자체가 예외적인 캐릭터고 예외적인 음악이었기 때문에 싸이다운 뭔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한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90년대 후반부터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한류라는 것,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한류라는 것 안에서 케이팝의 붐이라는 것이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이거를 누군가가 하나가 딱 그 혀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 혀를 다 뭔가 이렇게 될 것 같다가 안 되곤 했었어요. 소녀시대도 그랬고 2NE1도 그랬고 뭔가 다 될 것 같다 안 됐는데 그거를 사실은 싸이가 정말 갑자기 갑툭 튀어서 그 혀를 딱 뚫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소위 말하는 한국의 보이밴드 걸그룹 이런 열풍이 싸이가 뚫은 구멍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기세로 이미 저변은 깔려 있었잖아요. 빅뱅을 좋아하는 사람 그 뭐 동방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큰 흐름으로 어떤 문화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싸이가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핵폭탄을 따고선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팝의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끔 이제 그런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정말 순수한 궁금증이에요. 너무 당연한 궁금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중국이 참 대세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세였잖아요. 4대 천왕, 곽부성, 누구 있습니까? 여명, 뭐 이런. 그 전에는 뭐 주윤발도 있었고 장국영도 있었고 홍콩이라고 하면은 뭐 난리 났었는데 홍콩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동안은 그렇게 일본이 대단했었는데 일본도 뭐 제가 알기로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맨하탄에서 소위 말하는 힙스터들 있죠. 정말 그 힙합 문화는 제일 먼저 얼리 어댑터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이 힙스터란 자고로 힙스터라면 자고로 J-팝 정도는 듣고 스시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젓가락으로. 그런 말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과 일본은 정작 이렇게 거대한 어마어마한 흐름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약간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케이팝이 그걸 가능했을까? 왜 한국 문화가 그렇게 대단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해요. 한국 문화가 가진 고유한 힘, 그런 미학적인 특성, 이제 제가 그런 거 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하지만 간단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예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인데 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2005년에 유튜브가 나와요. 유튜브가. 근데 유튜브의 등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 유튜브 자체가 막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어떤 문화적 충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기억에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이 어떤 영상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영상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UCC라 그래갖고 UCC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User Created Content라 그래갖고 그냥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찍은 거 무슨 약간 몰래카메라스러운 뭐 코믹스러운 거 집에서 뭐 강아지 띄워놓는 영상 이런 것들 그냥 다채로운 개인적인 영상들을 올려놓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유튜브가.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도 처음에 출범을 하고 그렇게 뭔가 어마어마한 이 열광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가 이 K-팝과 만나서 둘이 상생의 모델을 찾아냅니다. K-팝은 이미 2000년대 그 초반부터 아니 뭐 심지어 90년대 말에 세계로 나아갈 때부터 뭘로 유명했냐면 비주얼이 탁월한 음악이다. 춤을 어마어마하게 잘 춘다. 애들이 엄청나게 잘생겼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은 한국이 뭐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진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이어서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막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막 미국 방송국에 다 출연시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전설처럼 전해만 지는 거예요. K-팝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주얼이 훌륭하고 뭐 무대를 본 사람들은 이거를 잊지 못하고 빠져들게 된다. 이거는 되게 흡인력이 있는 음악이다.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게 유튜브의 등장과 함께 어떤 혁명이 일어났냐? 프로모션이 필요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뭐 어디서 폭발적인 반응을 몰고 들어온 뭐 패튀김 뭐 이러면 근데 우리나라 가수가 가령 초반에 이제 보아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세계적인 스타가 되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을 접수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접수해서 소위 말하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을 얻어야죠. 그 다음에는 최소 이웃나라 일본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지금 일본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두 번째 압도적인 넘버 2에 물론 이렇게 넘버 2랑 밑에 다 합쳐도 미국과의 격차는 더 커요. 근데 어쨌든 일본이 그런 절대적인 아시아권에서는 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과거 그래서 조용필도 그랬고 김연자도 그랬고 남이도 그랬고 개은숙도 그랬고 일본에서 성공하는 게 사실은 세계에서 성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국을 찍고 일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의 그 수많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들의 가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가 레주메가 돼서 내가 일본 최고의 가수니까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의 콧대가 좀 높습니까? 일본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내가 K리그 접수, 한국 야구 접수, 일본 야구 접수했는데 일본 야구에서 아무리 뭐 20승 투수를 해도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다시 와서 오디션 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정도로 미국 시장이 어려웠고 그거를 미국 시장 하나를 뚫기 위해서 일본 회사의 성공, 한국 회사의 성공, 그리고 그 안에서 쌓여진 수많은 레주메들을 모아서 일본 시장에 미국 시장에 다시 초심으로 신인의 마음으로 진출을 해서 성공을 할까 말까. 성공 못했죠 사실은. 예. 그 정도의 한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벌어지는 온갖 홍보, 프로모션 이게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없죠. 예. 우리나라 뭐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당시에만 해봤자 그게 미국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됩니다. 미국의 인디 레이블이 SM 엔터테인먼트보다 더 클 거예요 아마.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그 정도의 영세한 수준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서구 시장 내가 가서 직접 발품을 팔지 않는 한 누굴 만나기도 어려워요. 미국에 무슨 대중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국 대중이 있다고 하면 미국 대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 대중은요 의외로 쉬워요. 서울 가면 돼요. 서울이 우리나라는 특히 그 집중화가 돼 있잖아요. 일본도 비슷한데 도쿄만 가도 되고
영국도 약간 비슷해요. 런던만 가도. 미국은 미국의 대중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뉴욕을 가서 내가 길거리 공연을 해야 되나? 뭐 LA 가서 뭐 어디 아무도 안 보는데 막 그 넓은 땅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 돈인데 유튜브가 등장하니까 유튜브에 그냥 올리니까 자동 홍보가 돼요. 예. 그래서 이 K-팝의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팬덤은 소위 말하는 포스트 유튜브 제너레이션 2005년 이후에 성립된 겁니다.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예, 2005년을 기점으로 유튜브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 어때요? K-팝 콘텐츠만 올라오면 이건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튜브가 뭐 저는 그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어느 순간 이 유튜브의 메인 화면이 K-팝 뮤직비디오로 하나씩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튜브 메인 화면 자체가 무슨 K-팝 홍보의 장처럼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트래픽이 많이 오는 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는 거, 사람들에게 가장 열광적인 반응을 얻는 소위 말하는 고관여층의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K-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K-팝이 이렇게 세계화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적은 돈을 들이고도 이 모든 홍보의 이 프로세스를 다 우회해서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던 게 사실은 유튜브의 공이 엄청납니다. 근데 J-팝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빨랐어요. J-팝이 진출했을 때는 그런 뉴미디어의 시대가 받쳐주질 못했고 그래서 과거처럼 진짜 그 올드스쿨한 홍보 방법을 택해야 됐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J-팝이 거둔 성공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얻어 걸린 측면도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는 J-팝이나 이런 아시안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네. 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K-팝이 딱 등장했는데 K-팝이 더 괜찮아. K-팝이 더 멋있어. 음악도 더 재밌어.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아시아권의 팬덤이 이 K-팝으로 전부 넘어와요. 실제로 그런 흐름이 실제 2005년, 6년에서 다 잡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강남스타일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 시점을 계기로 CJ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도 미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내 북미 최고의 K-팝 페스티벌인 K-콘이 2013년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2012년 말이네요. 2012년 말에 강남스타일이 뜨는 걸 보고 야 이젠 때가 됐다. 그래갖고 그 시점부터 K-팝 페스티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K-팝의 모든 소위 말하는 신화들, BTS 현상을 필두로 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2012년에 이루어진 현상이죠. BTS도 2014년 이후고요. 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야말로 격동기인데 우리는 이게 한국에 있으니까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지난 이게 20년간 어떻게 보면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점진적으로 쫙 흘러온 유유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수많은 사람들의 좌절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다들 아시잖아요. 박진영 씨 같은 분이 나는 빌보드 한번 진출해 보는 게 소원이라서 원더걸스를 이끌고 그 투어 버스를 타고 그 조나스 브라더스라고 당대 최고의 그룹이었는데 그들의 오프닝 무대를 씁니다. 네. 요새 같으면 K-팝 가수가 누구 오프닝 무대를 쓰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죠. 그들이 우리 오프닝 무대를 쓰고 싶어하지. 예, 근데 당시만 해도 한국 최고의 그룹인 원더걸스가 조나스 브라더스의 오프닝 공연을 쓰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 그 정도로 K-팝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줬던 거죠. 예.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것도 사실 솔직한 질문인데 K-팝이 근데 이렇게 인기가 있긴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다 대단하다는 말만 하니까 이제 언뜻 와닿지가 않은 거야. 저것도 뭐 그냥 하는 말 같고 미디어에서 부풀리는 것 같고 뭐 나는 뭐 미국에 뭐 아는 친척이 있는데 물어봤는데 뭐 K-팝 잘 모른다던데 막 이런 말도 가끔 듣고 그리고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아시안 이런 한국 음악을 왜 미국 애들이 뭐 그렇게까지 열광을 해? 왜 세계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열광을 해?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다고 하겠죠. 이제 그런 너무 당연한 말은 차치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인기가 있다는 게 대체 뭐냐? 예, 우리가 K-팝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인기가 있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요즘의 트렌드로 이 맥락을 잡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가 인기가 있다. 여러분 그 국민 가수라는 말 아시죠?
국민 가수가 지금 누굽니까? 국민 가수가? 예? 임영웅이요? 아, 뭐 비슷해요. 근데 뭐 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임영웅이 국민 가수입니까 했을 때 야, 긴 거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BTS가 국민 가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도 뭔가 BTS 뭐 최고긴 한데 뭔가 국민 가수.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국민 가수란 말 들어본 적이 언제예요? 정확합니다. X세대. 예. 김건모 아시면은 또 누구 있죠? 비슷한 시기였는데 신승훈. 그렇죠. 예. 그 좀 전에는 변진섭, 그죠? 뭐 그 전에는 뭐 조용필, 그렇죠. 예. 이제 더 올라가지 마세요. 나이가 다 나오니까. 그 어쨌든 뭐 조용필, 뭐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뭐 이문세 정도도 참 그렇죠. 좀 국민들이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다 좋아했었을 것 같고 신승훈, 김건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근데 왜 그 이후에 나온 뭐 성시경 뭐 많잖아요. 조성 뭐 근데 뭐 국민 가수는 좀 아니야. 그 뒤에 뭐 빅뱅, 소녀시대 그것도 아니고 임영웅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고 임영웅 모르는 사람 없지만 뭔가 아닌 것.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악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TV를 딱 켜면 채널이 딱 3개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2개 있을 수도 있고 자, 채널 2개 기억한다. 3개 기억한다. 저 TBC 통폐합 되기 전에 3개. 그 다음에 4개 기억하시는 분 있죠. EBS까지. 때로는 5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2번 있잖아요. 2번. AFKN. KBS 1, KBS 2, MBC, SBS도 나오기 전이죠. 그 EBS. 여기까지가 이제 아는 EBS 빼고. EBS는 뭐 제끼는 거죠. 이제 EBS 제끼고 2번 빼면 KBS 1번, 9번은 빼고. 그죠? 7번 아니면 11번입니다. 그죠? 우리가 대중문화라는 거를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7번 아니면 11번인데 MBC 아니면 KBS 2.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천만 국민이 7번 아니면 11번을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라디오는 어때요? 89.1MHz, 91.9MHz, 그다음에 표준 FM 95.9, 그죠? 딱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실상 말은 안 하지만 이 선생님이나 저 선생님이나 저나 어제 똑같은 방송을 듣고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러면 어때요? 막 대화가 이렇게도 돼요. 야, 별밤 끝나기 막 그 엔딩곡 너무 좋더라. 그럼 다 알아. 다 박수치고 막. 너무 좋지. 막 공개 방송 막 이경규 씨가 하는 그 공개 방송 똑같은 유머가 똑같아. 내가 알고 있는 유머도 저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런 상황에서만이 국민 가수라는 말이 성립해요. 국민이 모두 같은 채널을 보고 공감하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같은 채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모두 호소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걸 만듭니다. 취향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요. 과거에는. 뭐 과거에도 뭐 언더그라운드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뭐 개중에 조금 삐딱하신 분들은 나는 신승훈, 김건모 안 들어.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어. 이런 분 꼭 있거든요. 나는 김현식이가 좋더라. 이런 분들 꼭 계세요. 근데 그런 것만 제외하면 우리가 적어도 대중음악 안에서는 누구나 비슷한 채널과 비슷한 미디어를 통해서 비슷한 음악을 흡수하기 때문에 국민 가수, 국민 가요라는 말이 존재해요. 노사연의 만남,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임영웅 좋아하는 사람과 임영웅을 좋아하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BTS를 좋아하는 사람 다 모아놓으면은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가 모아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 없어요. BTS를 좋아하는 사람과 또 누구 있을까요? 뭐 갓세븐을 좋아하는 사람과 뭐 NCT를 좋아하는 사람 다 달라요. 각자 이제는 TV나 라디오를 뭐 요새 누가 나 신곡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죠. 유튜브를 통해 봤다 그러는데 유튜브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눌러서 그거를 보고 그거에 관한 연관 검색어 혹은 연관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너가 이거 좋아했지? 그럼 넌 이거 좋아해. 이거 할 거야? 이거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취향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도 임영웅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찬원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정동원 이런 식으로 취향이 만들어지고 BTS 들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취향이 넓어지지 않고요. 사실상 좁아집니다.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유튜브로는 요거 이렇게 틀어놓고요. 화면에는 딴 거 틀어놓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TV는 또 딴 걸 틀어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종편 봤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유튜브로 뭐 보고 귀에는 팟캐스트 꽂고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한 4개 정도 돌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즐기기도 바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쁜 건 똑같은데 사실상 지금은 미디어가 너무 많아지고 채널도 너무 많아지고 각자의 취향에 따른 컨텐츠의 심화도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는 BTS 덕질하기도 바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이 중에 계실 겁니다. 뭐 방방 또 봤다가 뭐 달방도 봤다가 방방콘 봤다가 새로 나온 뮤직비디오도 봐야 되고 나 이따가 또 뭐 위버스도 확인해야 되고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 취향이 확대되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금 문화의 흐름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좀 고급스러운 말로 따지면 문화 자체가 이제는 고관여층의 특정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위해 계속 복무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기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도 알고 나도 알고 삼촌도 알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음악이라는 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요.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에 속해요. 그러니까 BTS가 제 아무리 유명해도 BTS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관심이 없으면 모르죠. 그냥 뭐 뉴스에 나오니까 BTS 정도는 알겠지만 예를 들면 뭐 NCT 드림을 아십니까 여러분? NCT 드림이 200만 장을 팔았다는데요. 예. 신승훈의 2집이 200만 장을 팔았답니다. 근데 그것만큼 NCT가 팔았다는데 NCT를 모르시잖아요. 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BTS가 외국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아는 것처럼 옆집 아줌마도 알고 지나가는 행인 붙잡고 나서 BTS를 좋아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처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아하죠 하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팬덤의 시대가 된 건데 물론 이제 BTS 정도 되면 이 팬덤 자체가 거의 뭐 나라 수준이죠. 몇 천만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가 됐지만 BTS를 제외하고 뭐 다른 더 작은 그룹들은 이 팬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과 같은 마인드로 BTS 뭐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명동 사거리에서 BTS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식으로는 인기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는 조사했는데 10명 중 2명이 BTS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실제 빌보드 차트에서는 1위를 찍고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강력하고 충성스럽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고관여층이 움직이는 인더스트리. 그게 지금 팬더스트리라고도 하는데 그게 지금 K-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도 이 배우의 팬덤을 몰기 위해서 그 배우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영화만이 성공을 하고요. 가령 마동석이 나오는 뭐 범죄도시 같은 거. 그리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도 뭐 심지어 음악 평론도 음악 평론가가 뭔가 그런 대중적인 매력이 있어서 팬덤을 구축해야지 그 사람의 글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책을 사줍니다. 문학은 말할 것도 없죠. 문학은 요새는 완전히 그 작가의 팬들이 사주는 시대가 됐어요. 예. 그래서 BTS의 인기는 의심할 바 없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 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민 가수, 국민 가요의 인기와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예. 그런 말씀을 이제 저는 이제 외국에 있었으니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K-팝과 BTS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현상의 중요한 함의를 제가 이제 아까 그런 아시아인에 대한 그 관점의 변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단순히 아시아 남자가 섹시하다. 이거는 이제 그중 일부예요. 중요한 거는 K-팝으로 상징되는 이 한국 문화가 소위 말하는 근대적이고 현대적이고 힙합 문화로 마침내 받아들여지겠다. 그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미국에서 아시안 문화가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문화도 마찬가지고 일본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들을 굉장히 이국적인 타자로서 인식하고 거기서 나오는 매력을 소비해요. 예를 들면 중국 문화를 좋아한다? 그럼 중국의 현대 문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슉슉슉슉 샤올린, 네, 소림, 이소룡 그런 마셜 아트, 자기네 문화에는 없는 그 독특한 이국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표현인데 굉장히 안전합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미국인으로서 미국이 최고고 서구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중국의 저 문화를 좋아하는 거는 저게 우리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저거는 재밌어서야. 아무리 우리나라에도 아무리 지역 감정이 심해도 음식은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는 평생을 뭐 대구에서만 살고 나는 뭐 국민의힘만 뽑는 사람이라도 전라도 음식 좋아하고 전라도 사람들도 경주에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 지역 감정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는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 외국인들의 경우에서 서구인들의 경우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도 아시안 퀴진 밥 먹는 건 좋아해요. 하지만 아시아인의 현대성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거는 뭔가 저열하다고 느끼고 편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소룡의 무술은 편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자기네들이 없는 문화니까 재밌는 문화죠. 그건 아주 특이한 문화죠. 아주 특이한 아시아의 뭐 고수를 먹을 때 우리가 고수가 참 이국적인 스파이스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일본 문화는 어떠냐? 일본의 그 선불교, 일본 미국 사람들 엄청 좋아합니다. 가면은 막 집에 막 향 냄새가 막 어느 집 가면은 막 자기가 막 거의 막 일본인처럼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막 옷도 막 그런 이렇게 입고 막 집에 향 냄새가 진동하고 막 아파트인데 조그만 아파트 안에서 막 물이 흐르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그 안에 막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도가도 비상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일본이 가진 그 문화에 굉장히 그 이그조틱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국적인 감수성만을 선택적으로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케이팝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한류의 붐은 뭐가 다르냐? 한류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대성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케이팝을 보면서 난 저거 웃겨서 좋아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난 저게 촌스럽지만 촌스러운 게 매력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똑같이 BTS를 보고 쟤는 진짜 잘생겼다 진심으로, 블랙핑크를 보고 쟤네들은 세계 최고의 패셔니스타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어떤 모더니티, 이 현대성이 이미 세계의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 가장 핫하고 가장 힙하고 심지어 앞서 나가는 것으로 인정되는 단계까지 왔다. 이것이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아시아권의 어떤 대중문화의 흐름과 완벽히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뤄냈냐?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여정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음악만을 보자면 그 일제 치하하고 이제 6.25를 겪는 동안 우리나라 가수들이 그 위문 공연단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 USO라 그래갖고 그 예전 영상들 보시면은 70년대 막 이럴 때 뭐 이제 시작은 이제 그 6.25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한국 전쟁부터 전쟁 이후에도 그 미팔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팔군에서 가수들이 뭐 현미, 최희준 모두 다 미팔군 출신이고 그 미팔군에서 A2뿔, AA급을 받으면은 돈도 많이 받고 거기서 공연도 해주고 하니까 가수들에게서는 꿈의 무대였거든요. 다 거기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식민지적 잔재 아닙니까? 그렇죠. 미팔군이라는 게 미군들을 위해서 한국 가수가 공연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서 그 전속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고 그 오디션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똑같이 누가 더 똑같이 엘비스를 따라하느냐, 누가 더 똑같이 비틀즈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모방을 시험 봐요. 모방하는 창법을. 그래서 거기서 뽑히면은 미군들 앞에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가수들이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엔터테이너로서 일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그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은 그 코리아 키튼스라고 윤복희 씨가 이제는 코리아 키튼스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베트남에 월남전 때 그 위문 공연이 많잖아요. 그 미국 그 캡틴 아메리카 봐도 그 위문 공연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도 사용을 하고 애국주의를 또 이렇게 고취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예전에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 아십니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밥 호프가 뭐 한국에서 온 3인조 코리아 키튼스 그럼 윤복희와 아이들이 등장해갖고 정말 나이스한 미국식 맨으로 인사를 하면서 레이 찰스의 What I Say를 부르는데 미칩니다. 그냥 거기 그
그 미군들이 처음에 그냥 웃기잖아요. 여자들 3명 한국 여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 윤복희 씨가 와라 쎄 하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다 자지러져요, 진짜. 예. 근데 한국의 이 케이팝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시작부터 그런 어떤 후기 식민지적인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후기 식민지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잔재에서 미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주고 세계인들의 취향을 맞춰주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좀 비슷해요, 그죠? 예. 세계인의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갈고 닦는 그런 식의 글로벌한 마인드가 원래부터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이제 그 변곡점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88년도 서울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처음으로 내가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일원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한국인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음악이 우리끼리만 듣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각성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88년도 이후로 음악이 댄스 음악으로 바뀌는데요. 전부 신세대 음악으로 바뀌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고 직선제도 그때 이제 됐었고 88 올림픽 딱 치고 손에 손 잡고가 비공식적으로 뭐 1000만 장 이상이 전 세계로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케이팝의 히트곡이 됐고 그리고부터는 역사가 뒤집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당장은 지금 우리나라 가수, 우리나라 대중들을 위해 노래를 부를지라도 내 머릿속에는 이미 나는 세계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수만 씨가 만드는 SM 엔터테인먼트와 H.O.T 같은 그룹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H.O.T 같은 그룹이 이제 세계 시장을 공략하다 보니까 보아 같은 가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가수가 십몇 년이 지나니까 싸이가 나오고 BTS가 나오고 이런 거대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국이 뭘 그렇게 열심히 했냐? 가장 크게는 한국색을 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무국적성을 통한 근대화의 성취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국적인 거는 뭐다? 촌스럽다. 한국적인 거는 구식이다. 우리 뭐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70년대 후반 77년생인데도 그렇게는 안 보이죠. 네, 77년생인데도 어렸을 때는 외제, 일제가 최고죠. 일제가 최고고 뭐든지 미제, 우리 그 미국 물건만 파는 가게가 따로 있을 정도였잖아요. 미제 훌륭했고 국산이다 그러면 이게 나쁘다는 뜻이에요. 요새는 국내산, 국산 이러면 최고인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야 뭐야 그러면 외제야? 이렇게 물어봐요. 국산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건 저열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적인 거를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세계에 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서, 미학에서 옷 입는 거, 뭐 화장하는 거, 음악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모든 선택까지 한국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없앱니다. 일부러 거세를 해요. 일부러 그거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항상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게 아주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그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럼 잠깐만. 그럼 한국적인 게 뭐예요? 한국적인 게. 한국적인 거. 뭐 덩덕이 뭐 이런 게 한국적이잖아요.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한국적인 거는 뭐 국악 같은 거 한국적이고 한복도 한국적이고 그러니까 한복 같은 건 안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국악적이거나 한국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멜로디를 안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뭐든지 무슨 나라적이다, 무슨 사회적이다라고 말하려면 거기에는 꼭 뭐 어떤 요소가 두 가지가 들어있냐면 장소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양양에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국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022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야죠. 맥락이 깔려 있어야 되죠. 난 2022년에 지금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양양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게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에 어떤 배경이잖아요. 그럼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소가 들어가야죠. 나는 부산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야 이런 장소가 들어가야 내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없애야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K-팝 음악을 들어보잖아요. 뮤직비디오를 보잖아요. 그러면 꼭 어떤 가공의 장소에서 찍은 게 많아요. 스튜디오에서 이상한 배경을 놓고 저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저게 한국 스튜디오인지 미국 스튜디오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 수 없는 가공의 장소 그리고 시간 자체도 어떤 명시가 없어요. 어떤 SF적인
그 무시간적인, 무공간적인 세계관에서 벌어져요. 음악들이 대부분. K-팝의 아주 그 대표적인 특징인데 최근에는 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성을 제거해 온 게 한국의 근대적인 대중문화의 특징이고요. 사실은 그것이 K-팝의 성공의 요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걸 제거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거를 보편적으로 느껴요. 실제로. 한국적인 거를 파는 것보다 물론 한국적인 거를 팔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좋아하듯이 일정한 층에 호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한국적인 것을 제거하고 근대적인 거, 현대적인 걸 추구했더니 젊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와요.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우리 뭐 길게 보면 50년, 60년, 짧게 보면 20년의 이 한류, 한국의 현대화의 역사는 한국성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한국의 파워를 얻게 하는 굉장히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얻어요? 한국을 제거함으로써. 예.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들으면 참 그거 좋지 못하고만 옳지 못하고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선택적인 전략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전통 음악 중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음악을 보통 인도의 그 가물란이라고 인도네시아의 뭐 가물란이라는 음악도 있고 인도의 뭐 그런 뭐 보컬 음악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 아무튼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콜트 뮤직 뭐라 하죠? 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음악이에요. 근데 그 중국의 고전 음악의 제일 오래된 원형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어요. 중국은 그 문화혁명 하면서 예전의 전통을 싸그리 없애버려서 악보 하나 남아있지 않아요. 중국에는. 전설로만 전해져요. 당나라 때, 뭐 송나라 때, 한나라 때 이런 음악이 있었다. 그 음악을 수입해서 그 음악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종묘제례악. 그래서 중국의 음악학자들은요.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한국에 와야 돼요. 종묘제례악을 들어야지만 자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아이러니한 역사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인들은요. 또 기가 막히게 전통 보존에 하여튼 강박증을 갖고 있어요.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오리지널. 가리지널 싫어해요. 오리지널을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필요에 의해서 전통적인 것을 고수해야 될 때는 반드시 전통적인 걸 고수합니다. 근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전통성을 버리고 승부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승부해요. 전통성을 버림으로써 확실하게 승부하는 게 K-팝이라면 정통성을 꼭 남겨두는 게 그 국악이나 이런 종묘제례악 같은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는 그 국악하시는 분들 잘 아는데요. 뭔가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를 못 참습니다. 예, 뭐 현대화시키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뭐 그걸 꼰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 세계의 묘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항상 이걸 투트랙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후진국으로 살아왔고 근대화, 현대화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강박적 현대화라고 부릅니다. 컴펄시브 모더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후진국으로 살았고 늘 미국처럼 일본처럼 주변에 늘 강대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들만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늘 우리는 그들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가능하면 현대화시키려고 하고 뭐든지 최신으로 뭐든지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강박이 있어요. 그게 한류 드라마와 한류 K-팝으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것을 잃는다라는 것에 항상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우리는 궁궐이든 음악이든 의복이든 그 오리지널한 레시피를 그대로 보존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그거는 미국 사람들도 인정하거든요. 미국 애들이 그 책도 썼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전통을 보존하는가 이런 책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 보존에 관한 한 또 기가 막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말하면 또 한국 사람을 좋게 말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현대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한 현대화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또 잃지 않으려는 보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K-팝을 우리가 보면서
K-팝은 너무 참 한국적인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의 미학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의 미션이 있습니다. K-팝의 미션은 뭐다? 우리의 현대성을 세계적인 현대성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막 더 이상적으로, 저는 그 꼭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한복을 전 세계 사람들이 입고 다니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예?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도 안 입는데 우리도 한복을 안 입는데 뭐 한복의 세계화만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그들만의 미션이 있다. 이 한류라는 것이 가진, K-팝이 가진, 또 한국 드라마가 가진 그들 나름의 미션이 있다. 이런 점을 사실은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그러면 이 K-팝 아이돌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자기네들은 아이돌이 없나? 아니 우리나라도 아이돌이라는 게 어디서 왔을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해방 후 6.25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서는 이제 잿더미 속에서 이제 나라를 일으키면서 막 그 와중에 미국에서 뭐 레이션 박스나 뭐 이거 뭡니까 막 보리가루 이렇게 막 배분받고 뭐 그런 역사가 있는 이 후진국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 K-팝을 좌우하고 있는 이 보이그룹, 걸그룹, 잘생긴 청년들, 잘생긴 것도 이게 뭐 보통 잘생겨 갖고는 안 돼요. 이게 그냥 잘생겼다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잘생겼잖아요. 여자들도 걸그룹도 너무 예쁘고. 근데 이게 원래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잭슨 5를 기억하세요? 잭슨 5,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 오스몬드라고 기억하세요? 가족 그룹 오스몬드. 예, 그게 미국에서 온 거예요. 이 보이그룹, 걸그룹이라는 게 원래는 그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발소에서 노래 부르는 이 중창단이 있어요. 그 바버스 퀄텟 같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 미국의 아무튼 독특한 문화인데, 또 거기서 유래해서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형태가 잭슨 5나 뭐 슈프림스, 예전에 다이아나로 쓰였던 거, 여러분 영화의 그 드림걸스 보시면 잘 나오잖아요. 예, 그런 문화예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미국 사람의 그 디트로이트에서 회사를 만든 베리 골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타운 레코드를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딱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야, 결국에는 이 음악 산업을 움직이는 건 이 젊은 사람들인데, 요 젊은 사람들의 요 취향만 딱 핀포인트로 공략을 하면 대박이 나겠다. 그래서 선언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흑인 음악, 뭐 R&B 음악 이런 거는, 소울 음악 이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흑인들만, 그것도 뭐 이렇게 특별히 젊은 음악이라는 이미지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선언을 해요. 영 아메리카를 위한 신세대 음악을 만들겠다. 그게 모타운 레코드거든요. 그래서 베리 골디가 뭐를 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하나하나를 다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다이아나 로스가 그런 말 하거든요. 이 머리 스타일 하나, 옷 입는 거, 뭐 스카프 색깔 하나도 베리 골디가 다 일일이 잡아줬다 그래요. 너는 이거 입지 마, 이거 입어. 뭐 머리는 뭐 길게, 너희는 뭐 앞에서, 뭐 너는 뒤에서, 뭐 이렇게 대형까지도 다 짜주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지죠. 모타운 그 현상이, 모타운의 그 미학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좀 젊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만한 게 뉴키즈 온 더 블럭, 90년대 뉴키즈 온 더 블럭, 그리고 그 뒤에 백스트리트 보이즈, 엔싱크, 뭐 그 뒤에 뭐 영국이긴 합니다만은 뭐 원 디렉션, 그다음에 미국 그룹 조나스 브라더스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면면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걔네들은 거를 저렇게 말하거든요. 틴팝이라 그래요. 틴팝. 젊은 층들을 위해서 아주 딱 타겟팅된 그런 음악. 그 미국계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두 번째 아시아 버전의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 일본은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거 같은 천재예요. 얘네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기술 같은 거는. 우리보다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일본이 80년대 버블 경제라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돈도 많고 청소년들의 용돈이 넘쳐나고 뭐 산업이 막 발전을 하고 도시가 막 빌딩 숲이 우거지고 하니까 그 자신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비대해지면서 나오는 문화 중 하나가 아이돌이라는 게 생겨요. 아이도르. 걔네는 아이도르라 그래요. 아이도르. 걔네 발음으로. 근데 이게 팝 아이돌.
10대 우상이라는 말, 틴 아이돌이라는 말에서 유행해서 그 아이돌이라는 말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비슷해요. 그 모타운하고. 기획사 사장이 그 잘생기고 예쁜 애들을 착 조합을 해서 그럴싸한 그룹을 만들어서 정확히 그 10대 층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 두 개를 보고 이게 미래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이수만 씨의 SM 엔터테인먼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SM 엔터테인먼트나 뭐 그 뒤에 YG, JYP, 뭐 지금 하이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룹들의 기본 전략을 보면 그 프로듀서가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책임지고 지시하는 그 베리 골드의 마인드가 그대로 사실은 유전자가 지금 전해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어떤 미학, 아시아인에게 적합한 그런 좀 현대적인 미감 같은 것들은 일본에서 많이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문화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연습생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연습생. 연습생이라는 게 지금 K-팝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뭡니까? 옛날에는 가수라는 거는 야 저기 대전에서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는데 그 카페 가면은 기가 막히게 불러. 돈 맥클린의 빈센트를 뭐 기가 막히게 부르는 청년이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쭉 가서 사장님이 가서 매니저가 가고 뭐 우리 음반 한번 내볼래요? 이렇게 하면은 신승훈이라는 가수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사람을 픽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야 머리가 촌스러우니까 이제 머리 스타일 좀 바꾸고 뭐 요새는 댄스 음악이 잘 나간다더라 댄스 음악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연습생이라는 거는 완전 시스템이에요. 뭐냐면 일단은 잘생긴 애를 뽑습니다. 잘생긴 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서 끼가 있는 사람을 추려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교육의 힘이죠. 춤을 가르치고 랩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최고 수준의 강사들이 각 잡고 6년, 7년을 가르치는데 음치도 득음을 할 판국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끼가 있고 기본 재능이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뭐 가수가 꿈인지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나는 끼만 있어. 끼만 있는데 그런 어린 친구들을 탁 픽업해서 자신들이 가진 SM이면 SM, JYP면 JYP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예. 그래서 흔히 아이돌을 일종의 공장형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뭐 이게 꼭 나쁜 말이 아니라 공장이라는 건 뭐예요? 공장 수제와 공장의 차이가 뭡니까? 수제신과 공장 수제 신발과 공장 신발의 차이가 뭐예요?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를 딱 넣으면 빅 한 바퀴 돌면은 딴 하고 신발이 나와야 되죠. 지금 이제 K-팝이 그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알맞는 재능을 딱 처음에 넣어놓으면 이게 확 노래 한번 찍고 랩 한번 찍고 춤 한번 찍고 한 5년을 걸려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이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야말로 사실은 이 K-팝의 전 세계적인 열풍의 핵심적인 요소다. 예. 그게 사실은 그 이수만 씨가 맨날 말하는 문화 기술이라는 거예요. 컬처 테크놀로지. 예. 이게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뭐 이 컬처 테크놀로지 문화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이수만 씨가 말을 만든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모두 다 공유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문화 기술, 컬처 테크놀로지 이게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좀 어색하거든요. 컬처면 컬처지, 테크놀로지면 테크놀로지지.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는 뜨거운 얼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컬처라는 건 뭡니까? 컬처. 문화가 뭐예요? 지금도 우리도 양양문화재단 이렇게 돼 있네요. 문화라는 게 뭐죠? 뭔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문화라는 거는 자생돼야 된다. 뭔가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누군가가 크게 힘쓰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변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진화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걸로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게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예측이 안 돼요. 문화는 정말 순수하게 이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오늘은 이렇게 됐으니까 10년 뒤에는 문화가 이렇게 될 거다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좀 영어를 쓰자면 올가닉한 겁니다. 올가닉한 거.
근데 기술은 어떻죠? 기술이라는 말을 쓰면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기술이라는 거는 주형 생각하시면 돼요. 주형. 틀에다가 쇳물을 부으면 땅 찍으면 그 똑같은 형태가 나와야죠. 그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기술입니까? 절대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은 재현을 해야 과학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한 번만 된 건 안 되죠. 그건 우연이에요. 그건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기술이 있어. 야 나는 기술자야 라고 하면 내가 뚝딱뚝딱 마면 이런 컵을 100개고 1000개고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만 있으면. 절대로 이게 우연히 이렇게 컵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건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뜨거운 얼음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문화는 문화고 기술은 기술인데 어떻게 K-팝은 그거를 문화와 기술이 같다고 말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대단한 거죠. 이런 고정관념을 깬 것이 사실은 저는 K-팝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문화를 시스템화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심지어는 대중음악의 선진국인 미국조차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까 뭐 제가 베리 골디하고 모타운 얘기를 했지만 베리 골디도 이렇게 하면은 인기 있을 것이다. 요까지만 생각했지. 요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컨베이어 벨트처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매번 히트가는 K-팝의 특징이 뭐예요? SM 엔터트, 하이브 이런 특징이 뭐예요? 물론 BTS 같은 전 세계적인 그룹을 매번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비슷한 그룹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엑소가 나왔으니까 뭐 슈퍼주니어가 나왔으니까 엑소는 인기가 없습니까? 아니죠. 슈퍼주니어가 인기가 떨어지면 엑소가 나오고 엑소의 인기가 떨어지면 NCT가 나오고 2NE1의 인기가 전성기였다가 2NE1이 가면은 블랙핑크가 나오고 너무 자연스럽게 비슷한 그룹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럼 그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질문도 받고 그럴게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럼 이걸 시스템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화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연습생 시스템이에요. 연습생 시스템을 계속 돌리면 어쨌든 그 인재풀이라는 게 계속 만들어집니다. 예. 뭐 그 다음은 그 다음 일이에요. 일단은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재들이라는 거는 뒤늦게 발견해 갖고 키우는 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성장하기 전에 영재 단계부터 인재를 만들어내야죠. 그 훈련생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의 1번이고요. 기술의 2번은 뭐냐면 음악을 시스템화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땠죠? 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예, 예전에 작곡가 선생님이라 그랬습니다. 예, 뭐 기로균, 뭐 이호섭, 뭐 이런 이영훈, 하광훈 이런 작곡가 선생님은 만나기도 어려워요. 함부로 그 곡 청탁을 받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을 왜 찾아가요? 그 사람이 만들면 곡이 히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능력을 그냥 100% 신뢰하고 그 사람이 만들면 응당 뜨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곡을 받죠. 이게 시스템입니까? 아니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에요. 확률 높은 운일 뿐이지. 예. 그래서 이거를 이 K-팝 기획사들은 어떤 식으로 바꾸냐?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나가는 작곡가한테 가서 뭐 가령 그 사람에게 곡을 받으면 1000만 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곡을 사왔는데 안 뜨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작곡가라고 매번 히트곡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럼 1000만 원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1000만 원보다 훨씬 싼 금액에 얼마든지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외국 작곡가들, 외국의 그 음대 같은 거 졸업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디에 특히 많냐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많아요. 특히 어느 나라? 스웨덴. 스웨덴 우리 이케아로 많이 아시잖아요. 스웨덴이 전 세계 대중음악을 좌지하는 가장 큰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만들고 가장 많은 돈을 매년 벌어들이고 있는 프로듀서가 맥스 마틴이라고 스웨덴 사람입니다. 예, 지금 20-30년째 그 사람 혼자 독주하고 있어요. 무슨 폴 맥카트니 뭐 엘튼 존 비교도 안 돼요. 이 맥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냥 팝 음악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맥스 마틴에 준하는 아마추어 작곡가들이 스웨덴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요. 거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대중음악, 실용음악 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학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예고 같은 건데 예고에서 그 예고만 졸업하면 우리나라 K-팝 곡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작곡가들이 매년 배출돼요.
근데 이들이 비싸지도 않죠. 뭐 그 세계적인 작곡가가 아니니까. 이런 애들을 대거 K-팝 씬에 영입을 한 사람이 또 이수만 씨 이런 분들이에요. 박진영 씨 이런 분들. 그래서 이들에게 곡을 맡기는데 이 곡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냐면 팀을 짜서 그 팀에게 곡을 의뢰해요. 이걸 송캠프라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능력과 감에 맡겨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그들이 잘하는 장점만을 픽해서 곡을 맡기잖아요. 그럼 매번 좋은 곡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누구는 나는 힙합 장르의 이 박자만 만드는데 기가 막힌 소질이 있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나는 멜로디를 잘 만들어. 어떤 애는 그 안에 기타 같은 솔로만을 잘 만들어. 그럼 걔네 셋을 한 팀으로 딱 묶어주고 한 뭐 3일이고 5일이고 기한을 줘요. 그리고서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주문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넣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뭐 마이클 잭슨 풍의 아주 신나는 댄스 음악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5일 만에 그런 곡들이 3-4곡이 나와요. 그럼 그런 곡들을 기획사가 딱 갖고 있다가 새로 데뷔하는 그룹이 있다. 그러면 그 그룹에 맞게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그 곡을 탁탁탁탁 변형을 해갖고 우리 것으로만 만듭니다. 지금 대부분의 K-팝 히트곡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모르셨죠? 예. 더 이상 무슨 한 명의 작곡가 선생님이 감으로 요새는 이런 곡이 인기 있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벽히 분석한 그 전문가들이 팀을 짜서 매번 그들의 토의와 하나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한 콜래보레이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한국과 스웨덴과 미국의 안무가와 뭐 일본에 있는 어떤 뮤직비디오 감독이 K-팝이라는 상품을 하나를 만드는 독특한 이 OEM 공정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K-팝이 완성시켰어요. 전 세계에서 저는 사실상 이렇게 고도화된 방식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K-팝이 당분간 무너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도 20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K-팝이 더 이상 한 사람의 음악, 뭐 BTS의 음악, 뭐 SM의 음악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K-팝 자체가 이런 하나의 공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로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K-팝은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사가려고 그러죠. 실제로 지금 이 K-팝의 훈련생 시스템부터 해서 이 콜라보레이션하는 시스템 자체를 중국에서 또 우리가 늘 선진국으로만 생각했던 일본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다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한국만치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노하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쉽게 안 주죠. 다 돈을 받지만 또 그것도 쉽게 안 줘요. 모든 걸 공개하진 않죠. 재밌는 게 최근에 마지막 얘기입니다. 태국에서 태국 출신 그룹이 갑자기 빌보드의 그 소셜 그 SNS 인기 순위에 5위인가 그 아무튼 순위에 진입을 했어요. 이 그룹이 뭐지 그랬더니 태국 그룹인데 필리핀 그룹인데 SB19인가 뭐 이런 그룹이 있어요. 야, 너무 신기하다. 왜 갑자기 필리핀 그룹이 떴지? 그래서 이 그룹을 알아보니까 이 그룹을 만든 사람이 정성환 씨라고. 이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 지금 컬투라 그러는데 컬투 아시죠? 코미디언. 예전에 컬트 트리플이라 그랬어요. 컬트 삼총사. 그 컬트 삼총사 중에 키 작고 이렇게 안경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코미디언을 그만두고 필리핀에 가서 한국에서 기획사에서 배워 모든 노하우로 필리핀 사람들로만 만든 어떻게 보면 한국형 필리핀 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러면 K-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게 필리핀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거를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메이저 음반 기획사들이 지금 2-3군데에서 올해 내년 안으로 우리 그 프로듀스 101 이런 거 아시죠? 아이돌 뽑는 그런 컴피티션을 지금 미국에서 본토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이루어진 혹은 남미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K-팝 그룹을 만들겠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만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K-팝이지? 남미 사람들만 이루었으면 남미 팝이지 그게 왜 K-팝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어때요? K-팝이라는 거는 그 공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에 담긴 K-팝만의 독특한 미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비주얼, 춤은 어떻게 춰야 된다. 그 통째가 K-팝이잖아요. 그 미국 K-팝 팬들 보면 이래요. 야, 이게 여기서 K-팝스러운 게 뭐야? 그러면 잘 말을 못해요. 근데 그냥 그게 K-팝이야.
그런 어떤 얼음 그게 케이팝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는 곧 뭘 보게 된다? 미국 사람이 만드는 케이팝, 멕시코 사람들이 만드는 케이팝,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심지어는 한국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음악이 나와서 케이팝이라는 라벨을 달고 등장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뭐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케이팝의 우리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질문이 너무 재밌어갖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콘서트나 뮤지컬 등 대중문화를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편인데 이러한 문화 집중 현상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정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여기서 뭐 이연사 외칩니다 이래갖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의 집중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뭐 관공서 뭐 큰 게 이전을 해와야 젊은 사람들도 여기 오고 살고 여기 안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무슨 뭐 카페촌이라도 만들고 그 안에서 뭐 공연장이라도 만들고 이래야지.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고 다 서울 이사 갔는데 뭐 여기 안에서 대중문화의 집중 현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끼리?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큰 틀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는 장담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이 K-팝이나 한류의 역습은 로컬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점점 사람들은 뭐든지 이 그 코스모폴리탄적 보편적인 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차별화를 시키고 싶어요. 보편성이라는 건 환상입니다. 도대체 보편성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다 같이 우리를 관통하고 있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 없어? 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환상이거든요. 근데 그 환상이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현실 자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양양만의 것, 부산만의 것, 대구만의 것, 전주만의 것을 원하는 흐름이 분명히 생겨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K-팝이나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 로컬의 역습은 언젠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코 그 흐름을 이제 낮추어 보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BTS가 그래미 어워드 수상 후보로는 오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수상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완할 것이 있을까요? 제가 뭐 감히 누구를 보완을 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미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그들의 속된 말로 쪼가 있습니다. 쪼가. 그 쪼라는 게 뭐냐면 백인 아저씨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쪼예요. 그러면 이 쪼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습득력이 느려요. 그러니까 한국, 아시아 이렇게 좀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 나라 문화 이런 거 좋아하기 바쁘고 특히 이 아저씨들은 우리도 아저씨들 좀 비슷하긴 한데 여자애들한테는 관대합니다. 귀엽거든요. 손녀 같고 딸 같고.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온 보이밴드 기본적으로는 적대감이 있어요. 적대감이라보다는 거부감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BTS는 늘 언더독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사실은 이뤄낸 것만으로도 저는 큰 성과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시상식 그 심사위원 많이 해보지만 누가 뭐 상을 왜 못 받았나? 좀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상이라는 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가 그들이 BTS의 이름을 거론한다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는 건 보완은 아니고 전략적으로 그러한 그 미국 백인 꼰대 아저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과 같은 뭐 좀 밝고 명랑한 곡들도 좋지만 뭔가 그들에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음악성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겠다. 시골에서 아이돌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거는요. 준비 중이신 분이 계신가 봐요. 이건 뭐 이제 큰 상관이 없죠. BTS 7명 중에 6명이 지방 출신인 거 아시죠? 한 명도 서울이 아니고 고양시고. 재능만 있으면 근데 이게 결국은 서울에 올라가야지만 지금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이라 그래서 아이돌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다. 재능이 살 길이죠. 노래 열심히 부르고 지금은 뭐 우리 다 유튜브 보고 연습할 수 있는데 노래를 열심히 하고 춤 연습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는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역시 서울로 치고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야죠. 그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지방에서 기획사를 차리고 여기서 우리끼리 퍼포먼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하지만 어느 때보다 저는 환경 자체는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도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련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현장에서 질문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받고 저희가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팬덤 이동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미국에 계시면서 그 팬덤이 이동하는 것을 어떤 그 느낌으로 그거를 얻으신 건지 알게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연구 자료라든가 그런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인식을 하게 되신 건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학적인 연구인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K-팝이라는 새로운 팬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최근에는 그런 걸 관찰하기가 쉬워졌다고 느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2년 이후에는 그 매년 그 안에서 뭐 한국문화원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K콘이라고 하는 그 K-팝 페스티벌도 매년 사실 동일하게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정말 매년 몇 배씩 증가합니다. 이 크기가요. 네, 한국문화원의 뭐 K-팝 한류 쇼는 물론이고 이게 K콘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하루를 어느 굉장히 작은 극장 하나 빌려서 했어요. 그 2012년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열리냐면 LA에 가 보시면 거기 다운타운에 스테이플 센터라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저기 LA 레이커스의 홈구장이에요. 뭐 6만 7 아니잖아. 2, 3만 들어가는 아무튼 엄청 큰 경기장인데 그 옆에 컨벤션 센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근데 거기 두 개를 빌려서 5일간 엽니다. 그럼 5일간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가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오기 위해서 평균 그 조사한 CJ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평균 1인당 300만 원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 하루 와서 한 이틀이라도 자면서 호텔비 있잖아요. 교통비, 호텔비, 숙박, 뭐 음식, 그다음에 그 티켓. 그 3일 이틀간 이제 거기서 M 카운트다운이라고 이제 음악 쇼까지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귀한 기회라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2,000불, 3,000불을 1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걸 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사표를 던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네. 제가 그 또 하나는 BTS의 공연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미국에서 뭐 BTS를 따라다닌 건 아니고 공연을 이제 많이 봤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게 많은데 뭐 이런 거 말하면 끝이 없는데 제가 시카고 뭐 뉴욕 이런 데서는 BTS 그 공연을 보려고 3일 전부터 밖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무슨 어디 야영장 같아요. 텐트촌이 형성돼 있는데 이들이 한 3일 전부터 그걸 치고 있어요. 예, 그 앞자리로 가려고. 근데 내가 걔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자기 평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기 그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고 온 애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예전에 보면은 우린 그 미국의 유명한 락 그룹들 투어 보면은 밴이 저 동부에서 서부까지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어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 텐트 친 사람들이 뉴욕 찍고 시카고 찍고 뭐 어디 찍고 LA까지 찍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 코로나 있기 전에 BTS가 로즈볼이라는 그 미식축구 경기장인데 거기가 한 7만 들어가요. 거기는 그 유명 가수도 매진을 못 시킵니다. 너무 크고. 근데 거기를 BTS가 이틀 연속으로 매진을 시켰는데 그 파사데나라고 하는 그 큰 부촌이에요. 근데 거기가 도시 자체가 마비가 돼갖고요. 접근이 안 돼요. 택시가 경기장까지 오지를 못해요. 이거를 불렀는데 우버 택시를 불렀는데 차가 못 들어올 정도로. 근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열광적인 그 소녀 팬들만 그렇게 많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지금 저는 최근에 변화된 현상이라고 보는데 엄마, 딸, 할머니 3대가 온 케이스도 있고요. 심지어는 엄마, 딸,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팬이야. 할머니가 딸하고 손녀를 데리고 온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남자 둘이 온 애들이 있어요. 너 누구 따라왔어요? 남자 그냥 둘이 온 거예요. 남자 둘이 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인종이 흑인, 한국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BTS 미국에서 BTS 공연을 보면 한국 사람 잘 봐야 있어요. 잘 봐야 있어요. 심지어는 요새는 아시아인들도 잘 봐야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미국, 그것도 편견이지만 미국 현지인이라고 말하는 외향을 가진 친구들 있잖아요. 백인계, 흑인계, 남미계, 뭐 히스패닉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 한류 팬들은 독특한 한류 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덕후야. 오타쿠들이 있습니다. 오타쿠들이. 딱 봐도 오타쿠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딱 봐도 쟤는 케이팝 좋아하게 생긴 애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저 사람을 밖에서 만나면 내가 케이팝 팬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 싶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와서 BTS 이러고 있는 거.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미 미국에 있는 10년간에도 그런 팬덤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주류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건 주류는 확고하잖아요. 백인이라든지 이런 주류가 확고하잖아요. 주류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주류에 가까워진 하위 문화라고 저는 말을 해요. 뭐냐면 하위 문화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류가 있고 굉장히 소수가 점유하고 있는 하위 문화가 있는데 K-팝은 소수가 점유하고 있질 않아요. 상당히 다수가 점유하고 있어. 그런데 주류의 문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난 다수가 점유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위 문화라면 동네 극장을 매진시킬 수는 있어도 로즈볼을 이틀간 매진시킬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위 문화입니까? 주류 문화지. 하지만 우리가 주류 문화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인종 구성이라든지 그들의 메인스트림 사회에서의 변하지 않는 어떤 질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완전히 그걸 주류라고 말할 수는 없는 참 모호한 단계에 있다. 예, 그래서 좀 새로운 분류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김영대 평론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마련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양양클럽 다음 시간은 6월 29일에 뮤지컬 상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양양컬처클럽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